뇌졸중의 증상이에요. 증상은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건데, 이제 운동기능장애와 감각과 인지장애, 기타 기능장애를 볼 수 있는데, 한쪽 신체에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한쪽 신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운동실조가 생기거나 균형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한쪽이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저린 감각이든지 시린 감각이든지 이전에 만지는 느낌이 이 정도면 난 만지면 괜찮은데 조금만 만져도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감각장애, 그리고 인지기능장애, 주의력이든 집중력이든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 실행증,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인데요. 실행증을 우리가 판별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어떻게든 해요. 하는데 이제 보호자분이나 우리 치료사가 지시하는 내용들을 실행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옷을 입어보세요 그러는데 팔을 끼우지 못하고 혼자 놔두면 팔을 끼우고 이렇게 해서 잘 하는데, 양치하에 머리를 감으세요 아니면은 뭐 양치 치아 해보세요 이러면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고요. 편측 무시인 경우는 주로 오른쪽 뇌, 비우성 방구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성 뇌는 좌측이고 비우성 뇌는 우측 뇌예요. 그 좌측 뇌는 주로 언어를 담당하고 계산하는 능력,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게 되고, 우측 뇌는 시공간적인 공간 감각을 담당해요. 감정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각을 하는데, 우측 뇌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보이는 건 다 잘 보여도 왼쪽의 거를 다 무시하는 양상을 보이세요. 그래서 걷는 거, 걷다가도 왼쪽의 거 잘 못 보고 잘 부딪힌다든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내 팔다리를 무시하고 안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편측 무시증후군이에요. 기타로는 이제 영양장애, 삼킴장애. 삼킴장애 일단 뒤쪽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음식물을 먹고 하는데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죠. 배뇨 배변장애와 언어장애,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뇌나 망막 또는 척수의 허혈에 의해서 피가 안 가서 일시적인 신경계 증상으로 급성뇌경색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급성뇌경색의 증거라는 얘기는 영상을 찍었을 때, MRI를 찍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내쪽 팔다리 한쪽이 마비가 되었다가 풀리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내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한 1000명당 1명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85세 이상에서는 이 발작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뇌경색 환자의 한 30%에서는 그 전에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 4분의 1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잠깐 왔다가 풀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경우 누가 보면 꾀병 부리는 줄 알잖아요. 이제 갑자기 내 팔다리가 안 움직였다가 좀 주무르니까 괜찮아졌어. 이제 말이 좀 어눌하게 나왔다가, 아니면 한쪽 눈이 좀 잘 안 보였다가, 이거 왜 이러지? 이랬다가 갑자기 또 괜찮아졌어요. 이런 경우에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곧 뇌경색이 생길 수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증상이 생기더라도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뇌경색이 오지 않더라도 뇌경색을 주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항혈전제나 아니면은 검사를 다 해보고 항응고제나 이런 걸 투여해서 새로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게 이게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뇌졸중이 이제 처음에 생겼을 경우에는 정맥 내에 혈전 용해수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4.5시간 이내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발병 이제 시간이 딱 정확한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후에 동맥 내에 재관리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뭐 조영술을 하죠. 혈관 조영술을 해서 막힌 부위를 확인을 하고
혈전들이 있으면 이 혈전들을 다시 떼내는 시술들을 하죠.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많이 하게 되고요. 6시간이 지났더라도 MRI를 찍어봤을 때 지금 뇌경색이 왔는 부위는 여기 하얀색이고요. 곧 올 것처럼 관류가, 혈액 관류가 떨어지는 부위들이 이렇게 보이는 MRI 뷰가 있어요. 이게 여기 왔던 부위하고 차이가 클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을 감소하고서라도 동맥내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놔뒀을 경우에는 이 작은 뇌졸중이 왔는 이 작은 범위가 이렇게 크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감소하고서라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드시는 약들 중에 뭐 아스피린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아스피린은 상당히 오래된 약이고 효과도 좋고 있는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혈소판이라고 우리 몸의 혈액에 떠다니는 혈소판이 있어요. 이 혈구들 중에 혈소판이 하는 일은 어디에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일단 벽돌처럼 막는 역할을 해요. 그 혈소판 모양이 다들 일정하지 않고 조각조각처럼 타일의 조각들처럼 막 이렇게 제멋대로 생겼거든요. 근데 얘들이 달려가서 일단 먼저 막아요. 막으면서 이 혈전들끼리 달라붙게 되면은 혈전들 내에서 자기들끼리 붙는 이런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 성분들을 억제시키는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 자체로도 이제 혈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혈관 내피세포가 있고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있고 중간막이 있고 외피세포가 있는데, 고혈압이든 이런 것들이 와류가 생기든지 이러면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들이 손상을 받아요. 손상을 받게 되면은 약간 아주 작은 또 출혈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혈전이 달려가서 막아버려요. 이게 반복되면서 혈전증이 점점 커져서 동맥경화증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스피린이에요. 또한 이제 이중 항효소판 요법이라고 하는데, 아스피린에 대해서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상품명으로는 플라빅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뭐 플리그렐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많아요.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아스피린 단독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훨씬 감소합니다. 다만 외국 스터디인데 이게 90일 이상 증가할 90일 이상 꾸준히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뇌출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급성기 때 단기간 두 종류를 쓰고 이후에 그 뇌졸중 위험도를 봐서 한 개로 줄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뇌혈관의 협착이 굉장히 심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종류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후에 뇌혈관 촬영을 한 번 더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가서 약을 조절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이거든요. 항응고요법으로 예전에는 헤파린이라는 이 항응고요 제제를 많이 썼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게 출혈합병증이 좀 더 증가한다는 대규모 연구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헤파린을 잘 쓰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방세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용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이게 리록사반이나 그런 아픽사반 같은 이런 약들이 있는데, 항응고제하고 항혈전제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항응고제는요, 이게 쉽게 말해서 혈소판들이 벽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응고인자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혈소판들끼리 더 끈끈하게 연결시켜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응고인자들이 있는데, 그 응고인자들을 억제를 하는 게 항응고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방세동이 있을 때 이제 혈전이 작게 생기는 게 아니라 크게 생겨버리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라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응고제는 끝까지 드시는 게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끝까지 드셔야 돼요. 또 외과로 치료는 이제 광범위하게 너무 크게 뇌경색이 왔는 경우에는
두개골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뭐 주위를 보시면은 이쪽이 함몰되어 있으시거나 뼈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광범위하게 뇌경색이 와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신 경우인데, 왜냐하면은 뇌가 붓게 돼요. 뇌가 부으면은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쪽에 있는데 뇌가 붓게 되면은 정상적인 뇌 조직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르게 되면은 괜찮은 뇌 조직까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열어줘서 이 압력이 바깥으로 빠지도록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사망률 자체만으로도 50%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수술을 1년째 했는 분과 안 했는 분을 비교하면은 경증 비율이 20%가 더 차이 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사망률 감소는 있는데 경증이든지 이런 그 회복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는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이 뼈들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 없죠, 뼈가. 이렇게 잘라내게 돼요.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건 경동맥인데 경동맥 시술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경동맥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는 목에 여기 절개를 해서 경동맥을 노출시킨 다음에 경동맥도 찢어서 안쪽에 있는 혈장들을 떼내고 스텐트를 넣고 꼬매고 하는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영술로 들어가서 이 스텐트로 확장을 하고 스텐트 내에도 이게 그 혈전이 형성되지 않는 성분들을 갖고 있는 스텐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하고 확장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동맥과리입니다. 꽈리.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게 터지면 아까 말씀드린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꽈리들을 열어서 밖에서 이렇게 클립으로 찝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영술을 통해서 이렇게 코일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크기가 크지 않거나 접근하기 쉬운 경우에는 이렇게 코일을 넣어서 이런 동맥류들을 없애버리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재활치료입니다. 급성기 재활치료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재활치료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빨리 치료할수록 좀 더 낫다. 이렇게 빨리 빠른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구동증후군,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 욕창이든지 관절부충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어려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히고 큰 관절들을 움직여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신경 가소성과 신경학적 회복인데,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그때 처음 이제 그 기능 MRI가 생기면서 이게 뭐랄까 그 증명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단순한 이론일 뿐이었어요. 이게 회복하는 양상을 봤을 때 신경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아니다. 예전에 중추신경을 한번 다치면은 이건 회복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능적 MRI를 찍는 방법이 이제 생기면서 실제로 재활치료 효과를 입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는 뇌가 자신의 구조와 기능을 재구성하거나 재배치하는 능력이에요. 이미 뇌경색이 와서 죽어버린 조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주위에 있는 이제 그 괜찮은 뇌 조직들이 원래 자기가 하지 않던, 사용하지 않던 신경 조직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은 뇌 영역, 기능, 뇌 기능 자체가 원래 이 부분은 팔을 움직이는 부위였는데 여기 뇌경색이 왔어요. 그렇지만 팔을 감당하지 않던 다른 부위에서 팔을 감당하게끔 다시 재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탈신경 과민성 반응이 되게 뭐 어려운 생각을 드시는데,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아주 예민해져요. 말초신경도 마찬가지고 중추신경도 마찬가지고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때 자극을 줘서 다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절단
약간의 축상의 격가지 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손상되지 않은 신경에서 신경이 자라나와서 괜찮은 부위들끼리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경 가소성이 발생되는 건데요. 이게 병변 근처의 조직뿐만이 아니라 이게 반대쪽 대뇌 방부든지 피지라 구조물, 척수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기능적 MRI 뷰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5개월째에 기능적 MRI 팔 부위 움직이는 걸 봤어요. 손 움직이는 거. 여기가 팔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여기에 내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정도라서 요건 정도밖에 체크가 안 됐어요. 근데 재활 치료를 계속하고 해서 11개월째 됐을 경우에는 이 손상 부위에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 주위하고 여기는 원래 다리를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그리고 반대쪽까지도 활성화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재활 치료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뇌를 재구성하고 재배치를 하고 회복을 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이게 자체가 신경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신경학적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복이 9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됩니다. 이 신경학적 회복이라는 얘기는 뇌의 구조적인 거예요. 기능이 아니라. 아까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는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회복학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그 뇌출혈 자체 출혈이 생긴 부위, 그 출혈이 생겼다가 출혈이 생기면은 괜찮은 뇌 조직들을 밀어버리거든요. 주위의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괜찮은 뇌 조직들이 일시적으로 뇌 기능을 정지를 하고 붓게 돼요. 붓기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데에 3개월 내에 한 90% 정도까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기능적 회복은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